디너쇼 아니죠. 점심 먹고 디저트쇼. 광복 77주년 특집 윤동주 우리 마음의 별이 되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다 읊조리고 외우고 있을 윤동주의 서시 제가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말도 우리 이름도 우리의 꿈도 모든 게 허락되지 않던 일제 강점기 그때 저항시인 윤동주였습니다. 오늘 디저트쇼에서는요, 청취자 여러분들, 윤동주 우리 마음의 별이 되다라는 주제로요, 광복 77주년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학계 프로 이야기꾼입니다. 국문학자 유광수 연세대 교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로 한 청취자께서 TBS에 아직 운영 자금이 있나 봐요. 유광수 교수님을 모실 수 있어서 7월에도 눈사람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셨는데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유광수 교수님 뭐 가성비 아주 좋으신 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낮은 출연료에도 알찬 그렇습니다. 이야기. 고맙습니다. 늘 TBS는 저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 깎이는 거 아시죠?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이어서 한 분 더 계십니다. 2007년입니다.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인입니다. 신미나 시인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TBS는 처음 출연해 보시죠? 아니요. 그 이전에 옆 동네 프로 그 박장군이 하는 그 프로에 그 시를 소개하는 코너로 한 1년 최장군? 남짓. 예, 최장군. 박장군이 아니고 최지은 장군. 휴가 가셨을라나. 아니 휴가 안 갔죠. 예. 네. 그 장군이라는 별명을 누가 지었냐면요. 네. 제가 지은 거예요. 별건 아닙니다만. 예. 그래서 남산 시절에 있을 때부터. 그러셨군요. 네, 근데 유광수 교수님하고 신미나 시인 두 분은 처음 만나시는 처음 거죠? 뵀습니다. 네, 처음 됐어요. 첫인상이 어떠신지요? 뭐 시에 네. 깊은 내공이 있으신 분 같아서 제가 쉽게 말을 못 걸었습니다. 같이 또 이제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뭐. 예? 저 신미나 시인님은 어떻게 봤어요, 유광수 교수님? 처음 첫인상. 봐서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역시 시의 내공이 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프로필을 신미나 시인을 좀 찾아봤더니 고향이 충남 청양이시더라고요. 네, 요새 근데 어떻게 물난리 그래요? 나서.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예. 청양, 부여 그쪽에 물난리가 많이 났더라고요. 네, 큰일입니다. 예. 좀 비가 그쳐야 될 텐데 저도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예, 청양에 뭐 누구 어르신들 살고 계세요? 예, 저희 아버지께서 계세요. 예, 물난리 예. 피해는 없으셨대요? 예, 괜찮으셔요. 예. 청양하면은 유명한 게 이제 청양고추 또 칠갑산이라고 예. 충남의 실제로는- 알프스라고 그러잖아요. 칠갑산을. 예, 촌동네라고 그걸 뭐 좀 돌려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겠죠. 경치 좋은 동네죠, 고장이고. 예, 좋습니다. 자, 광복 77주년 특집으로 시인 윤동주에 대해서 이제 두 분과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신미나 시인님, 예. 제가 서시 낭독을 했잖아요. 네. 어떠세요? 시인 입장에서 시 낭송 많이 해보신 분일 텐데. 저도 이렇게 누군가 낭송해 주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진행자님께서 낭송해 주셨을 때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봤어요. 예. 근데 참 시인도 시들을 많이 쓰지만 이렇게 100년을 넘겨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참 신기하고 또 새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윤동주 시인의 서시 작품을 평가해달라는 게 아니고 예. 제 낭송 솜씨가 어땠느냐.
그냥 들을만 했어요. 너무 면찬을 바라는 분위기니까 여기. 예. 그냥 물어본 거예요. 예, 아유 걱정하지 좋았습니다. 마시고. 예. 자, 광복 77주년 특집 시인 윤동주입니다. 먼저 두 분이 생각하는 시인 윤동주 어떤 분인지 간결하게 한번 시인 윤동주는 뭐뭐다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유광수 교수님부터요. 예, 윤동주는 시의 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신민아 시인님. 저 별 나올 것 같아서 다른 거 골라봤습니다. 뭘로요? 원래 시대의 자화상이다, 십자가다 이렇게 대입을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저는 윤동주 시인은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별이다. 유광수 교수님은 별이다. 예. 신민아 시인님은 하늘이다. 예. 예.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떨 때 하늘을 봅니까?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저요. 하늘 볼 때, 답답할 때? 그죠? 네. 답답할 때도 답답할 있고 때. 뭔가 눈물이 핑 돌 때 네. 하늘 한번 보면서 뭐 해결책이 없을 때. 예, 해결책이 없을 때 새로운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하늘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 윤동주 시인의 시는 하늘처럼 자꾸 보고 싶은 네. 예, 그런 시인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 높이와 깊이가 넓어서 하늘처럼 넓고 깊어서 우리의 어떤 삶의 자세나 어떤 정신의 방향을 높이 올려다보게 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유광수 교수님은 별이라고 하셨는데. 별은 밤에 빛납니다. 윤동주가 살던 시대에는 시를 한글로 이렇게 쓸 이유와 필요가 없는 시대였고요. 실제 한글로 시를 쓰신 다른 시인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의 시는 지금 그대로 우리가 읽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방언 또는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컴퓨터라는 등 버스라는 등 요즘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말을 쓰는 것처럼 외래어가 자연스럽게 들어있는데 윤동주는 그럴 이유와 필요가 없고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중국어도 했고요. 네. 당연히 그 당시 국제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어도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소수민족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망한 나라의 우리나라 언어를 갈고 닦아서 지금 그대로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썼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를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노력과 의미를 둔 시거든요. 그래서 신민아 시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처럼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아주 깜깜한 곳에 홀로 빛나는 별 같은 그런 시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평가가 뭐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시를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제는요. 청취자 여러분들 시 한 편 한번 써줘 보세요. 시제는 윤동주 시인의 시를 떠오르게 하는 하늘, 바람, 별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하나만 골라갖고 시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행시도 좋고요. 뭐 짧아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제를 하늘, 바람, 별. 자, 오늘 장원으로 뽑히신 분에게는요. 스크린 골프 이용권, 그 다음에 올인원 화장품, 또 청모차, 오늘 첫 협찬 상품으로 등장한 청모차까지 세 종을 한꺼번에 몰아서 드립니다. 스크린 골프 이용권, 올인원 화장품, 청모차. 오늘 시제 하늘, 바람, 별 이 세 가지 단어로 이행시 지어주셔도 되고요. 예, 시를 지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아쉽게 장원을 놓친 분들도 추첨을 해서요.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스크린 골프 이용권 등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유튜브 댓글창 모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어려운 숙제만 남길 게 아니라 두 분께 한번 솔선수범 한번 해보시죠.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청취자들께서 이행시를 운을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어느 분이 먼저 해보실래요? 시인께서 먼저 하셔야. 저렇게 빠지시네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그 아까 제작진께서 네. 이 원고에 어떤 시제가 나올지 미리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늘로 하실래요? 바람으로 하실래요? 저는 하늘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민아 시인이 하늘로 이행시를 하겠습니다. 운은 제가 띄워드릴게요. 네. 하고 많은 시인들 중에서 늘 하늘에 빛나는 별 같은 이 있으니
그 이름 바로 동주라. 예. 야. 아니 이게 박수 칠 정도로 아니 뭐 쑥스럽습니다. 매끈합니다 아주. 예. 못 나는 데가 없는 것 같아. 벌써 그냥 맨들맨들한 돌이 된 것 같아요. 자 역시 기대됩니다. 시인은 다르십니다. 예. 이어서 유광수 연세대 교수입니다. 뭘로 하실래요 시제? 하늘 하셨으니까 저는 바람으로 하셔야죠. 그 람은 람자를 어떻게 하나? 그냥 나무로 하면 어떨까요? 람이요? 예. 아 리을이 아니고 니은으로 네. 람으로 하면 람보밖에 안 나올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나무로 이제 고맙습니다. 하는 걸로. 저 네.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 바람을 나무로 해도 됩니다. 자 유광수 교수께서 시범을 바라는 대로 남. 남들의 시선과 함께 손을 잡고 넉넉히 걸어가는 삶이 이윤동주의 삶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시제 하늘이나 바람 또는 한 글자로 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시를 기다리는 동안 유광수 교수가 준비한 시인 윤동주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문자로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윤동주 이야기 자 유광수 교수의 강의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윤동주라고 하면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인을 꼽아라 그러면 윤동주가 꼭 5위 안에는 들어갑니다. 뭐 심하게 말하면 3위 안에 들어가고요. 아까 우리 최일구 앵커님께서 읽어주셨던 것처럼 서시도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시 그러면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윤동주를 거기까지만 알고 진정으로 제대로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윤동주에 대한 진정한 삶이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애정이 현재 일본 사람들이 윤동주를 사랑하는 거에 비하면 한참 뒤집니다.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BTS를 한국 사람들은 별로 잘 안 좋아하는데 외국 사람들만 BTS를 미치도록 좋아한 뭐 그러지 않고 다 좋아하지만 그런 것만큼이나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바로 윤동주에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윤동주를 우리는 너무나 학교에서 배우듯이 민족시인, 저항시인 이렇게 그냥 외우듯이 알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사람처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윤동주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핵심적으로 딱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윤동주는 실패의 사람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윤동주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실패를 했지 성공한 적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동주가 태어난 것은 1917년 만주에서 태어났고요. 주로 거기서 살다가 주로 지낸 것은 연희전문 다니면서 조선에서 지냈고요. 연희전문이 이제 지금의 연세대학교가 된 곳이죠. 거기서 지냈고 죽은 것은 일본 유학 갔다가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1945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것은 중국이고 주로 지내고 있었던 것은 조선이고 돌아가신 건 일본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평생 하신 일이 뭐냐? 시를 쓰셨어요. 시를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를 쓰면 시인으로 알아줘야 되는데 그 당시 누구도 윤동주를 시인으로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생전에는요. 이분이 시를 잘 쓴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보고 시 잘 쓰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시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시집을 출판하거나 시를 내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 단 하나의 시도 못 냈어요. 오히려 시는 계속 썼고요. 이 점이 윤동주에 대한 핵심이자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생전에 시집을 내질 않으신 거예요? 못 냈습니다. 출판을 안 하신 출판을 못 하셨어요. 자, 윤동주가 실패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윤동주 얼굴을 다들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잘 생겼잖아요. 네, 잘 마시고 멋있게 생겼고요. 정말 괜찮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윤동주 평생에 같이 지냈던 분이 누구냐면 윤동주의 고종사촌 형인 송몽규라는 분이 계십니다. 같은 해 1917년 같이 태어나셨어요. 한 서너 달 먼저 9월생이시고요. 송몽규는 윤동주는 12월생입니다. 고종사촌형하고 같이 했는데 이 고종사촌형이었던 송몽규는 어떻게 했느냐? 중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김구 계열의 낙양군관학교 2기로 입소합니다. 그래서 다시 요즘 말로 하면은 민족 항일 투쟁 운동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훈련을 받고 민족 운동을 직접 해요.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결국 옥고를 치르고 풀려 나옵니다. 그리고서 이 송몽규는 또 뭐를 했냐면 1935년인데요. 동아일보의 신춘문예의 술가락이라는 것으로 등단도 해요. 문인이 됩니다. 근데 윤동주는 평생 뭐 하고 싶었냐면 문학을 하고 싶어 했어요. 나는 문학을 할 거야. 문학을 할 거야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얘기했고요. 아버님 말씀을 잘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너는 연희 전문 상과를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문과를 가겠다고 그렇게 우겼습니다. 그렇게 우긴 적이 없는 분이어서요. 할아버지가 나서서 중재하지 않았으면 안 될 만큼이나 굉장한 갈등을 일으킬 만큼 문과를 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문학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본인은 문학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두각을 하나도 못 나타낸 거죠. 그런데 같은 사촌형 굉장히 친했거든요. 친한 형은 직접 몸으로 독립운동도 하고 네. 문단에도 데뷔를 먼저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문익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문익환 목사님이 바로 이 오늘 얘기하는 윤동주와 동기동창이세요. 윤동주, 문익환, 송몽규가 친구입니다. 같이 만주에서 지냈어요. 나중에 윤동주가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윤동주 시도 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윤동주 연구가 시작될 때 문익환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아유, 그 당시 윤동주에 대해서 물으면서 그 당시 정말 훌륭한 뛰어난 사람이 윤동주 시인이 뛰어났겠죠. 이런 식의 질문에 문익환 목사님이 뭐라고 답하셨냐면 아니 그 당시 진짜 최고 우리 셋 중에 최고는 송몽규고 윤동주는 2등이고 내가 3등이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윤동주에 대해서 묻는데도 송몽규를 1등으로 세울 만큼 그 당시 송몽규는 아주 탁월했던 거죠. 물론 문익환 목사님이 당신은 살아계시고 윤동주에 대해서 묻고 있고 하니까 겸손의 의미로 당신을 3등에 뒀지 객관적으로는 문익환 목사님이 2등이고 뭐 굳이 등수를 나누자면 윤동주는 그보다 더 떨어졌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윤동주에 대해서 무슨 헐뜯자는 게 아니고 윤동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복잡한 일제시대 그 학제는 얘기 안 하겠지만 중학교를 졸업할 때 반드시 5년제 중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4년제 중학교를 졸업하면은 상위 학교로 못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교육을 안 시키려고 중학교가 4년제와 5년제가 있는데 5년제를 나오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그다음에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제 중학교를 가지 않으면 진급을 못하고 거기서 학업을 그만둬요. 네. 윤동주는 은진중학교라는 민족계열 중학교를 다녔는데 이게 4년제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편입을 해야 돼요. 편입 시험을 봐서 어떻게 되냐면 5년제 중학교를 편입해야 되는데 예. 송몽규는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김구 계열에 가가지고 독립운동 하다가 돌아와서 갇혀오는 바람에 나중에 시험을 치는데 4년제 중학교, 그러니까 4년제 중학교에서 5년 중학교로 편입 시험을 볼 때 문익환 목사는 합격을 했고요. 윤동주는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할 수 없이 1년 밑으로,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속어로 말하면 1년 꿇어서 그 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1년 밑으로 들어간 사람도 역시 송몽규인데 송몽규는 왜 그랬냐? 그 1년 동안을 뭐를 했냐? 자기는 독립운동을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희 전문을 같이 나온 다음에 창씨개명을 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하러 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건 아니 뭘 계속 창씨개명까지 해가면서 공부를 한다고 자꾸 일본까지 뭐 하러 가라는 마음을 지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 그래서 둘이 같이 송몽규와 그다음에 윤동주가 시험을 같이 치는데 교토 제국대학교에 시험을 쳤는데 송몽규는 합격하고 윤동주는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쿄의立교대학을 갔다가 나중에 다시 편입해서 이쪽 교토에 있는 대학 도시샤 대학으로 오게 되고 거기서 같이 만나서 서로 민족에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일본 특고에 잡혀서 감옥에 가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체 실험을 당하다가 바로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돌아가십니다. 생체 실험까지 당했어요. 생체 실험을 당했습니다. 후쿠오카 형무소라는 예, 데서? 그렇습니다. 후쿠오카 형무소에서는요. 보통 형무소에 살면서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자연적으로 사망률이 있는데 후쿠오카 형무소만은 자연 사망률을 뛰어넘는 굉장히 많은 사망률이 있었고요. 그 당시 거기에는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제1 유학생들, 조선인 유학생들을 많이 수용했고요. 거기서 생체 실험을 실제로 받아서 했던 분이 지금
나중에 풀려나셔서 광복 후에 그 계속 살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겠지만 연세가 그 있으셔서 증언을 해주셨군요. 증언하셨고요. 나중에 윤동주가 죽은 다음에 송몽규도 이제 죽는데 윤동주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윤동주 시신을 가지러 가족들이 가지요. 만주에서 그때 송몽규는 살아 있으니까 면회를 합니다. 근데 아주 처참하게 돼서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랬을 때 왜 그러냐 했더니 자꾸 끌려가서 이상한 주사를 맞으면서 이래요. 그래서 동주도 그런 주사를 맞다 그랬어요라고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정확한 객관적 자료로 남아 있고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이런 생체 실험을 실제로 했다라는 기록도 일본 측 기록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생체 실험을 당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죽었던 거죠. 여기까지 보면 윤동주가 있는 내내 한 번도 시로서 성공한 적이 없고 죽을 때까지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윤동주는 자 여기서부터 윤동주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윤동주는 왜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하려고 그랬을까요? 요즘 같으면 공부해서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하겠다,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건데 당시 아버지가 왜 연희 전문 문과를 그렇게 반대하셨냐면요. 연희 전문 문과라는 건 문과를 나오면 뭘 할까요? 잘 돼야 관료입니다. 그럼 잘 돼야 관료라는 것은 당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 밑에서 일하는 거고요. 그런 돈벌이와 그들의 어떤 의미에서는 부역자 같은 그런 일을 하느니 너 그러지 말고 상과를 가서 민족 자본을 이런 느낌이셨겠죠. 아버지는. 아버지께서. 그런데도 윤동주는 끝없이 문과를 가겠다는 건 문학을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럼 그 문학이 뭐냐? 시를 쓰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아까 맨 처음에 물어보셨을 때 제가 윤동주에 말한 것처럼 윤동주는 왜 시를 쓰고 싶어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시 출세하거나 잘 되려면 뭐를 잘해야 되냐면 지금 같으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 그러는 것처럼 일본어를 잘해야 됩니다. 오. 국제어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일제강점기였으니까. 그런 일본어를 잘해야 출세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인 중국과 더 잘하려면 중국어를 잘하는 게 낫습니다. 한국어는 어떤 거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 이제 이거는 상상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님도 아주 뼈대 있는 독립투사의 그 가문에 계셨거든요. 윤동주가 태어나서 어머니하고 대화하는 거를 제가 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엄마 왜 여기는 어느 나라 땅이야? 여기는 중국 땅이란다. 근데 엄마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우리는 조선 사람이란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 살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여기 오게 됐단다. 아 엄마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 있어? 지금 나라가 없단다. 그럼 엄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거는 조선 말이라는 거고 우리는 조선에 문자가 있단다. 그런데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가고 싶은 나라는 어디고 내가 가봤자 땅이라는 조선반도는 있지만 나라도 없고 민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동남아를 비롯해서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윤동주가 가지고 있던 정확한 민족의식은 무엇이냐? 민족의 중심은 언어이고 말이고 그 언어와 말을 가장 정수로서 만들어내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시이며 그것이 문학의 본질이고 그러므로 나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조선어로 시를 써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시를 써서 성공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그 시대에 아무도 보지 않는 마이너한 언어인 그 문자 나라도 망하고 민족들도 뿔뿔이 흩어진 그때에 나는 한국어 조선어로 된 시를 쓰고야 말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그거를 더 잘 쓰고 더 잘 쓰고 공부하기 위해 창씨개명을 해가는 굴욕을 가지고 하는 것마다 실패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로 죽는 날까지 시를 쓰셨던 분이 윤동주입니다. 네. 왜 그렇게 시를 쓰셨냐? 그것이야말로 민족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언젠가는 그리고 앞으로는 분명히 반듯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지금 우리가 윤동주의 시를 읽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게 된 시가 탄생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야. 예. 한 15분 정도 걸친 유광수 교수님의 오늘 마지막에 그 들었던 신민아 시인님 그 네. 윤동주는 왜 문학을 하려고 그랬고 시를 쓰려고 그랬느냐. 결국에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랬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문학을 해야 되겠고 문학의 본질이 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였구나. 예.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신민아 시인님, 자 네. 유광수 교수님 강의 중에 저는 그 얘기가 기억이 남는데 어떤 이야기가 또 기억이 남으세요? 오늘 굉장히 이렇게 힘있게 마지막에 이렇게 응집해서 전달해 주셔서 그 열기가 저한테도 좀 느껴지는 것 예. 같았네요. 그리고 저도 비슷하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정확한 민족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시고 그것이 조선어이고 네. 그리고 그것을 윤동주 시인이 왜 시를 쓰고 싶어 하고 왜 시를 쓰고 싶어 하는지를 추적하는 과정을 아주 재밌게 풀어서 예, 설명을 어머니하고의 해주신 것 대화를 같아요. 예, 상상 상상을 속에서. 하시면서 예. 어머니께서 매우 현명하셨던 분 같아요. 현명하셨습니다. 예. 김용이라는 분이신데요. 네. 외자십니다. 예. 오빠가 김약연이라고 간도의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그런 아주 뼈대 있는 민족 운동가 그 집안의 분이셨고요. 그 어머님이 정말 이 윤동주를 바르게 네. 민족 의식을 가지고 키우셨다고 봅니다. 그 연희 전문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인데 그러면 지금 윤동주 선생이 배우던 그 강의실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이제 개조되어서 그 총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본관,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배웠냐라고 할 수 있냐면 그 당시 이제 연희 전문 지금 언더우드관이라는 것이 본관인데요. 들어가서 맨 정면으로 보이는 올라가서 보이는 쪽 오른쪽 2층이 바로 주로 문과 학생들이 배우던 강의실이었습니다. 현재는 그곳이 총장실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핀슨홀이라는 곳이 있는데 현재 윤동주 시비가 있는 거 바로 뒤쪽입니다. 그래서 윤동주 문학관으로 지금은 바꿔서 있는데 밖에서 보면 2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3층 다락방까지 있어가지고 3층짜리 건물입니다. 네. 거기가 예전에는 뭐였냐면 기숙사였어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그곳에서 기숙사에 계셨죠. 그런데 그럼 어느 방에 있었냐를 추적하는 게 제 그거였어요. 네. 근데 다락방에 있었다는 거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다락방이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이렇게 두 개 있거든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중요해서 막 해서 당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연희 전문에서 윤동주보다 한 2, 3년 계셨던 분 돌아가시기 전에 여쭤봤더니 아마 왼쪽일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기억으로 그러셔서 저는 그냥 추정할 뿐입니다. 좋습니다. 예. 자 이제 교수님 말씀 많이 하셔갖고 입에서 저 단내 나시겠어. 잠시 저 쉴 겸 노래 한 곡 들으려고 그러는데 교수님께서 추천하신 노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해준 유해준 씨의 노래입니다. 너에게 하고 싶은 말. 네. 예. 듣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시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늘, 바람, 별 세 가지 시제 중에 편한 거 골라셔가지고 이행시나 짧은 시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 바랍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광복 77주년 특집 윤동주 우리 마음의 별이 되다. 고전문학계 프로 이야기꾼 유광수 교수, 시인 신민아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시제로 하늘, 바람, 별 세 가지 단어를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이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하늘 짧은 이행시입니다. 하늘을 보며 늘 당신을 생각합니다. 자, 하늘색이 그날도 파란색이었나요? 어땠나요? 늘 시를 쓰고도 시디지 못했던 그대 동주. 요 작품이 왠지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네. 하늘을 이렇게 유 교수님 강의가 오버랩되면서 더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명한 하늘을 상대로 하찮은 민초가 무슨 글을 짓겠는가. 허나 하늘처럼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은 우리들 모두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늘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써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도록 늘 바르고 정직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주세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께 올리는 시입니다. 네. 하는 짓이 갈수록 가관이구나. 늘 국민만 생각하겠다 해서 뽑아놨거늘. 네.
윤동주 시인의 시를 떠올리면서 요새하고 지금 그러신 것 같습니다. 풍자하고 계십니다. 예, 좀 다른 시제로 가볼까요? 바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세차게 분다. 람보처럼 모든 것들을 싹 정리해서 편안한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너무 억지로 맞췄습니다. 이 람보 나올 줄 알았어요. 아유. 하늘아 무엇이 그리 슬프니 그만 좀 울어라 가난한 사람들 눈물 좀 닦아주렴 그러셨습니다. 자, 전 별을 해볼게요. 별, 내가 늘 널 향해 빌고 있잖니. 아픈 우리 딸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 집 한 칸 마련하게 해달라고, 새침하게 푸른 얼굴로 많이 바라만 보는 너, 내 소원 외면하는 너 직무유기다. 별이 직무유기라고 있어요. 네. 별 하나 한번 해볼까요? 네. 거기 바람이 불어와 하늘을 보았다. 별이 시가 되어 쏟아져 내린다. 밤에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분은 그 시제로 주시지 않으셨고 그냥 이렇게 쭉 길게 써서 보내주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따로 없습니다. 올려다본 시대의 하늘에는 흔들리는 것은 바람입니까? 반짝이는 것은 별입니까? 어머니, 당신이 하는 말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눈물은 왜 아래로 흐릅니까? 올려다본 시대의 하늘에 흔들리는 것은, 반짝이는 것은 전부 무어라 불러야 합니까?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웁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서시를 예. 정말 약간 깊이 패러디네요. 고민하신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 눈물은 왜 아래로 흐릅니까? 아주 소름이 좀 끼치는 무슨 문장이었습니다. 뜻이에요? 눈물은 왜 아래로 흐릅니까? 눈물이 아마도 슬픔의 무게 때문에 무거워서 그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흐르는 거 아닐까요? 네. 슬픔이 그만큼 깊다. 슬픔이 무겁다. 예, 무겁다. 그러면서 그런 뜻인 것 또 이 같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신 거를 보니까 네. 내리사랑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눈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내 마음이 되고 나도 또 내 아래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식들에게로 이렇게 눈물이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윤동주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흘렸던 그런 고귀한 마음처럼 우리도 점점점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눈물은 왜 아래로 흐르나 그러니까 야, 눈물은 좋다. 왜 짠가라는 에세이 있죠. 에세이가 아니고 한민복 시인의 시입니다. 예. 한 청취자께서 예. 오늘 특집 멋지네요. 눈물 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도 좀 신민아 시인하고 울컥해졌어요. 유광수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소개 좀 해주세요. 살짝 분위기 바꿔볼까요? 자, 이런 시도 있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바지가 작아서 터진 남편아 작작 좀 먹자. 아이고, 분위기 바꿔가지고. 네, 분위기 바꿔서. 노력상을 아까 람을 드려드리는- 나무로도 하기로 했으니까. 네. 바지가 작아서 남편아 작작 먹어라. 그러니까 비슷한 그 톤으로 하나 또 해보겠습니다. 별밤 별이 재채기를 하면 밤하늘이 한번 들썩. 예. 마치 동시 귀여워요. 같기도 해요. 예, 예. 맑은 동시 같습니다. 자, 요즘 같은 한여름에 예. 어렸을 때 정말 마당 멍석 펴놓고 하늘 보고 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많이 네. 났었는데. 고동 까먹으면서 고동. 예. 청양에는 고동이 나오나 보죠? 알프스잖아요. 그렇죠. 안성에는 뭐 없어가지고 먹을 게. 예. 아유, 거기는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쪽에, 예, 산 예. 좋고 물 좋은 데니까. 예. 예. 자, 그리고 조금 긴 시인데요. 네. 이건 아까 눈물이 아래로 흐른다 이렇게 보내주신 그 사연과 좀 맞먹는 시입니다. 검은 하늘 깨어났다. 숨막히게 감싸오는 어두움 사이에서 꺼져버린 가로등은 희미하게 남아있던 길을 지워내고 스쳐 지나간 바람이
시리도록 아파서 벼랑 끝에 주저앉고픈 검은 밤 고개를 들면 보일 테지. 절벽 위에 올라서야만 펼쳐지는 많은 것들이 더는 보이지 않은 상처가 말하는 것. 어두운 밤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별을 발견할 수 있다. 네. 신민아 시인께서 직접 발췌해가지고 읽어주셨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긴 세상에. 시를 이게 그러니까요. 어떤 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검은 하늘이 깨어났대요. 예, 그리고 상처가 말하는 것이 어두운 밤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별, 그 밝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일제의 어두운 시대를 지나왔듯이 오늘이 광복절 아닙니까? 예. 이 빛나는 별을 본 것처럼 정말 오늘 윤동주 시인의 그 하늘 같은 네. 시들을 보고 나니 조금 더 저분이 보내주신 시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어두움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별을 볼 수 있다. 그거와 비슷한 걸로 우리 짧게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은 늘 바람 따라 흐르고 변해도 그 위에 별은 변함이 없어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늘은 조국이라 늘 가슴은 뜨거워라. 바라고 바라는 독립의 열망. 광복을 위한 고뇌의 문구들은 어두운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되었다. 그리고 또 별도 있는데요. 네. 이건 또 짧게. 별거 아닌 날 울컥하게 만드는 동주. 예. 이렇게 해주셨네요. 파란 하늘 흐린 하늘 세찬 바람 불어와도 삶이 와도 삶이 가도 별의 정신 영원하리. 네. 하늘, 하늘, 바람, 바람, 별 세 별을 개를 다 다 주셨어요. 주셨어요. 아이고. 자, 그리고 하늘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고 우리 마음엔 사랑이 있다니 우리 서로 사랑하자. 오, 야, 이거 이 노랫말로 써도 좋을 것 같은데 제 아니, 느낌에. 무슨 시인들이 지금 참여하신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 제 친구들이 온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자, 그리고 하늘 바람 별 하늘의 조각구름 한 조각 어느새 바람이 비구름을 몰고 와서 세차게 비바람을 뿌리고 나서 한참을 뿌리다 그치고 나니 어둠 속에 비는 그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 구름이 걷혀 하늘은 맑아지고 저 하늘에 반짝반짝 별이 총총히 떴다네. 저 하늘의 별 중에 유난히 빛나는 별 중에 그 별은 윤동주의 별일까? 네, 그렇네요. 자, 마지막으로 유 교수께서 한 번만 더. 네. 하소연하고픈 어머니 늘 옆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어느새 별과 함께 내 앞길을 비추시네. 네. 예. 자, 별을 가지고 어머니를 떠올리는 시를 보내주셨네요. 한 청취자분께서는 참여하지 못하고 가슴만 찡하네요.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이제 계속 소개해드렸는데 두 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시. 아이고, 근데 원래 이렇게 이렇게 사연이 많이 옵니까?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문자 많이 보내주신 거 보고 그리고 또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스토리를 허리케인 라디오에는 보내주셔서 문자는 많이 보내주십니다. 예. 그러신가 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히려 제가 더 열심히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약간 소름 끼치는 네. 시를 보내주셨어요. 유광수 교수님은?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윤동주의 후예답게 정말 감성 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아파하고 더 밝고 좋은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또 즐겁고 행복하게 앞으로 가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기억에 남는 시가 있으시다면요. 예. 잠시 경기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와서 오늘의 장원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원 발표하겠습니다.
두구두구. 6537님께서 아까 보내신 건데요. 올려다본 시대의 하늘에는 흔들리는 것은 바람입니까? 반짝이는 것은 별입니까? 어머니 당신이 하는 말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눈물은 왜 아래로 흐릅니까? 예. 자, 여기까지 하고